자, 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국의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수능국어, 현대소설, 고전소설, 시점 진술 방식 쉽게 푸는 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소설 수능 구조 정리, 그 다음에 한 등급 올리는 방법 시작할게요. 자, 1번 시점 진술 방식이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일단 시점 진술 방식 들어가기 전에 소설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소설이 정의 한번 볼게요. 갈등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죠? 자, 이제 일단은 소설은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성립하려면은 인물 사건 배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소설은 대부분 어떻게 인물 사건이 소설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내용. 그리고 이제 배경은 보통 시간적 배경이 있고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자, 보통 그 공간적 배경 우리나라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현대 소설은 1920년대부터 어떻게 돼 오늘날까지 소설을 다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이전에 조선 후기까지 그 삼국시대 이전부터 그 조선 후기까지 고전 소설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배경은 나중에 주제를 파악할 때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일단 어떻게 인물 사건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소설의 내용 파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설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갈등이 있는 이야기라는데 이게 이제 뭔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갈등이라는 거는 그 주인공이 보통 어떻게 돼? 주동인물이라 얘기하고 그럼 주인공과 갈등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그 반동인물이 되는데 그 나의 욕망은 예를 들면은 나의 욕망은 나는 놀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를 하라고 해. 그러면은 주인공은 나고요. 반동인물은 어떻게 돼? 엄마가 되는 건데 나의 욕망과 엄마의 욕망이 다르니까 서로 충돌하고 이걸 어떻게 충돌하니까 생기는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 소설은 어떻게 돼?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낸다? 이런 식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과정을 거쳐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제 보통 발단에는 어떻게 돼? 인물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공과 그 반동인물이 누구고 뭐가 갈등할 것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보통 전개는 소설에서 어떻게 돼? 그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여기선 잘 안 내고요. 자, 위기 절정은 어떻게 돼? 인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결말에서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주인공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희극이 되는 거고요. 욕망이 좌절되면 비극이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이건 해피엔딩, 얘는 새드엔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설에서는 지문이 길기 때문에 보통 역이랑 발단이랑 위기절정이랑 그 다음에 이제 결말을 꺼내는데 주제가 여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많이 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겠죠. 그죠? 시점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소설은 이야기니까 그죠? 이야기를 어떻게 돼? 해주는 사람 있겠죠. 그죠?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서술자라고 얘기해요. 보통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화자인데 소설에는 서술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술자의 위치가 어떻게 돼? 그 시점이 되는 건데, 자, 작품 안에 나가 등장하면 1인칭이 되는 거고요. 나는 없고 사람이 등장하면, 사람 이름만 등장하면 3인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있으니까 이건 작품 안 서술자가 되는 거고요. 나가 없고 사람이랑 있으면 어떻게 작품 밖 서술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진술 방식은 소설 전체의 구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 그런데 이제 내용을 효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작가들은, 소설가들은 어떻게 돼? 자기한테 맞는 구조를 선택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대표적인 사건 중심이다, 심리 중심이다, 대화 중심이다, 이런 것들인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시점의 구분. 일단 기본적인 시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시점은 이제 크게 1인칭이랑 3인칭이 있는데요. 자, 1인칭, 3인칭 기본적인 구분 방법은 일단 나가 있으면 1인칭이 되는 거고,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 3인칭이다. 그런데 이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적 작가, 3인칭 관찰자, 이제 이게 뭔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스스로를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1인칭 주인공 볼게요. 작품 속 서술자가 경험한 내용을 전달한다. 그럼 아까 이제 나가 등장하면 작품 속 서술자랬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나는 그녀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났다. 그럼 일단 나가 나왔고 여기서 그 보고 싶다라는 나의 심리가 나왔기 때문에 1인칭 뭐가 되는 거야?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1인칭 관찰자는 나는 나는 관찰자고 주인공은 따로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관찰한 내용, 주인공 A, B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은, 철수가 지나가는 그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게 내 눈에 보였다. 그럼 나는 관찰자일 뿐이야. 주인공은 철수랑 그녀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인물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전달해 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작가는
자, 전지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전지전능한 하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전지전능한 신처럼 어떻게 돼? 인물의 심리를 꿰뚫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다 전달한다. 그러니까 그녀가 어떻게 돼? 보고 싶어서 슬퍼하며 잠들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슬퍼한다는 그의 심리를 작품 밖 서술자가 어떻게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가 되는 거고, 3인칭 관찰자라는 건 작품 밖 서술자겠죠. 당연히 이제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 작품 박이 됐죠. 그죠? 인물의 말과 행동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슬프다라는 걸 어떻게 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사진 닭과 눈물 흘렸다. 그럼 독자는 그녀가 보고 싶어서 사진 닭과 눈물 흘렸다. 이렇게 말과 행동만 전달을 통해서 누가 판단하는 거? 독자가 판단하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점은 대충 구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술 방식, 그 시점과 진술 방식은 같이 묶어서 나는데, 이제 보통 그 발문 유형은 서술상의 특징은 적절한 것,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는 것들인데, 이 안에 서술상의 특징 안에 뭐가 시점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진술 방식 들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시점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3번, 시점과 진술 방식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자, 우리가 대부분 그 문제를 풀 때 시점 따로 진술 방식 따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데, 그러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연계성을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그 작품은 대부분 다 어떻게 특별한 갈등이 없고 인물의 심리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1인칭이 유리할까요? 3인칭이 유리할까요? 그 1인칭이 유리하겠죠. 남들이 나의 심리를 전달해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1인칭 주인공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사건 중심일 때는 전지적 작가로 가야 되는 것들인데, 쉽게 해서 여러분들 부산행 영화 보셨죠? 그죠? 공유가 딸이랑 기차를 탔는데 좀비가 막 기차 안에 득실거려. 근데 이제 딸내미랑 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유 패거리의 에피소드와 딸내미 그 패거리 에피소드를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돼? 작품 밖 서술자가 양쪽 이야기를 조망해야 되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가 유리하다는 거죠. 자, 1인칭 같은 경우는 1인칭은 작가가 어떻게 돼? 여기도 갔다가 공윤네 갔다가 누구네 딸내미네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빠져서 작품 밖에서 어떻게 전체를 양쪽 다 조망해주는 서술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건 중심은 전지적 작가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1인칭 주인공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따로 이해하지 그거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사건 중심일 때는 대체로 전지적 작가인데, 그 옆에 이제 요 구조 있죠, 그죠? 발단, 위기 절정, 결말, 이 구조를 어떻게 돼? 다 이렇게 갖춰갖고 가는 것들이 보편적인 어떻게 사건 중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대화 중심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풍자 소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자, 보통 이제 사건 중심은 순행 구성이 이렇게 많겠죠. 요렇게 걸쳐가는 순행 구성이 많고요, 그지? 이제 풍자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세대풍자라고, 인물을 풍자하는 걸 인물풍자라는데, 자, 이제 보통 풍자 소설은 나가 나를 비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보통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어떻게 돼? 작품 밖 서술자가 저 인물은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전개를 내주고 비판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인칭 주인공이 유리한 거는 당연히 심리 중심 소설 유리하고요. 1인칭은 어떻게 돼? 대화 중심은 당연히 양쪽 다. 사건 중심일 때, 전지적 작가일 때, 이렇게 이제 그 사건 꼭 사건만 가지고 전개되는 게 아니고 대화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대화 중심 양쪽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역순행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순행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고, 역순행은 어떻게? 자, 역순행은 현재 내가 예를 들면 울고 있어. 근데 그 독자나 읽는 사람이 왜 울지? 이렇게 궁금해지죠. 그 이유가 나의 어떻게 돼? 과거를 통해 회상되는 형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회상되는 구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현재에서 어디로 간다? 과거. 그 다음에 뭐 다시 현재 아니면 미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나가 어떤 인물을 관찰하는 건데, 이건 역시 어떻게 돼? 풍자소설 때 유리한데, 나라는 인물이 주인공 A에 대해서 어떻게 돼? 평가하거나 비꼬고 이럴 때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3인칭 관찰자는 보통 그 전지적 작가보다 3인칭 관찰자는 굉장히 적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인물의 말과 행동만 주로 전달하는 것들인데, 그 의도는 어떤 현실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돼? 그 객관적 현실을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작가 개입 안 하고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현실을 고발하고 싶을 때 그냥 나는 보여주기만 하고 누가 그걸 판단은 누가 해라? 독자가 해라. 이런 의미로 어떻게 돼? 현실 고발적일 때 3인칭 관찰자라고 쓰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액자식 구성이 좀 3점으로 많이 나오고는 어려운데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일단 보세요. 우리가 보통 액자 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액자 안이 있는데 액자 안에 보통 사진을 보겠죠. 그런데 그럼 액자 안에 사진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도 어떻게 돼? 액자 안 이야기가 중요한 건데 보통 어떤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들은 거야 해서 1인칭 관찰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액자 밖에서. 그럼 이제 그 실제 얘기는 어떻게 돼? 황당하고 뭐 그런 얘기는 어떻게 돼? 액자 안에서 전개를 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내가 들은 이야기니까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고요. 액자 안은 당연히 어떻게 전지적 작가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돼? 시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 액자의 보통 틀은 1인칭 관찰자가 액자 바뀌고 그 다음에 액자는 전지적 작가다. 그래서 어떻게 돼? 시점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럼 그 선지의 시점이 어떻게 돼? 변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아 이거 액자식 구성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의 핵심은 시점 따로 진술 방식 따로 풀 게 아니고 아 사건 중심일 때는 전지적 작가가 유리하다. 풍자 중심일 때는 그 전지적 작가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 중심 소설이나 역순행적 구성은 1인칭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는 역시 풍자 소설일 때 유리하다. 3인칭 관찰자는 어떤 현실을 고발할 때 유리하다. 액자식 구성은 시점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볼게요. 자,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차이점을 알고 가면 우리가 좀 풀기가 쉽겠죠. 그죠? 일단 공통점은 양쪽 다 전지적 작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현대소설, 고전소설 다 순행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 액자식 구성이 있죠. 그죠? 고전소설은 몽유록이 있는데, 자, 이 몽유록 좀 이해를 하고 갈게요. 액자식 구성이 그 액자 밖에 있고 액자 안에 있는데, 몽유록이라는 건 어떻게 돼? 현실, 그 다음에 현실이 뭔가 불만족스러워. 그럼 이제 꿈을 꿔요.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 어떻게 돼? 다시 현실을 넣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이 꿈을 통해 무언가 현실이 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현실이 뭔가 불만스러우니까 꿈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다시 어떻게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꿈이 현실에 어떻게 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액자식 구성은 시점 변화가 있지만 당연히 고전 소설은 다 전지적 작가 하나예요. 무조건 전지적 작가 하나니까 몽유록은 뭐가 시점 변화가 있다 없다 이거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차이점은 현대소설에만 있는 거는 1인칭 시점이나 아니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고전에는 없어요. 고전은 무조건 다 전적 작가고 특히 이제 그 중에 조금 알아야 되는 게 편집자적 논평인데 고전에서 서술자가 자기 주관을 개입시켜서 어떤 그 평가를 하는 것들인데 요건 이제 뒤에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현대소설에는 편집자적 논평은 극히 안 쓰여요. 그러니까 채만식의 태평천하 뭐 이런 작품 일부만 쓰이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에서 현대 소설에는 순행 역행이 둘 다가 있는데 고전 소설은 순행 구성만 있다. 그럼 고전 소설 역행 그 선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린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현대 소설은 심리 중심의 이상의 날개 같은 심리 중심 소설이 있는데 고전엔 심리 중심은 없다. 거의 사건 중심이나 아니면 어떻게 돼? 인물의 대화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현대소설은 당연히 개연성이나 필연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 이 소설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심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내용상 어떻게 심리 중심 소설이 다수인데 고전 소설은 그거보다 사건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 소설이 없는 개념이 주로 전기성, 우연성 많이 되고 전기성은 어떻게 돼? 비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언어유희는 일단 판소리계 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말장난하는 거. 이제 판소리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춘향전에서 그 춘향이 이도령이 거지가 돼서 내려오니까 월매가 어떻게 자기 딸 춘향이한테 한심하듯이 너희 서방님 남방인지 거지 하나들이었다. 그럼 서방이라는 건 여보자기 서방님 이런 의미인데 서쪽 방향 남쪽 방향에서 어떻게 돼? 그 음만 같고 뜻은 다른 게 이제 동음이유잖아요. 그죠? 동음이유에는 언어유희, 말장난을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판소리 소설은 어떻게 돼? 좀 재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두 장면이 있는데 그냥 암행어사 출두해서 이러는 것보다 어떻게 돼? 그 출두 장면을 길게 늘려갖고 그 사람들의 재미를 주는 걸 장면에 했다는데 이건 이제 고전 소설만이 가진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은 구분이 좀 빨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현대소설 그 진술방식 선지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현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어떻게 현대 고전에 같이 나오는 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현 이렇게 하나만 돼 있는 건 뭐 현대소설이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보시면 잦은 장면 사건 중심은 장면 전환이 잦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긴박하게 넘어간다. 우리 부산행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건 순행이고 시간의 흐름 바뀌는 건 역순행인데 당연히 역순행은 어떻게 돼? 현대만 있으니까 이건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대화 중심은 당연히 천재가 이렇게 나겠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대화와 요약적 장면 제시. 그럼 어떤 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를 장면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양쪽 다 있다라는 거. 근데 심리 중심은 어떻게 돼? 예를 들면 이제 의식 흐름 기법을 쓴다. 그 다음에 내면 의식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갈등보다는 인물의 심리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 둘 다. 이건 현대소설만이 가진 건데 고전소설이 이런 선지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자, 풍자소설은 어떤 인물에 대한 비꼬기가 어떻게 돼? 비판하는 게 풍자니까 당연히 부정적어조로 평가한다. 이건 양쪽 다 있어요. 그리고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고 반어법은 어떻게 돼? 반대로 여기 속뜻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 풍자소설의 그 흔히 따라붙는 그 표현법 중에 하나니까 알고 가시면 되고 양쪽 다 있고요. 자, 인물이 문제가 있어. 그럼 정상적인 인물을 비판할까요? 비정상적인 인물을 비판할까요? 비정상적인 인물을 비판하니까 외양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물의 외양을 모세해서 그 풍자에 활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이건 양쪽 다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복합 구성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한다가 이게 액자식 구성의 그 우리가 액자식 구성을 아는데 이 선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현대소설에만 해당되는 거고 당연히 시점이 변화한다는 것도 현대소설에 해당되는 거고요. 인물이 체험한 다양한 사건을 사파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그 갈등의 종류가 여러 개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어떤 그 하나의 갈등을 사진처럼 넣어주고 또 하나 넣어주고 뭐 또 하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어떻게 돼? 얘긴데 이런 현대소설의 복합 구성에 해당되니까 현대소설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고전소설 진술 방식 선지 정리하고 갈게요. 현대소설에만 없는 고전소설만의 특징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편제 논평 아까 얘기했죠. 그죠? 서술자가 자기 주관을 개입시키는 건데 길동에 가출을 해. 그러니까 길동이 어떻게 집에 인사하고 나서는데 자 구름 낀 산을 첩첩 지향하니 어찌하니 가련치 아니하리요. 그럼 길동이 되게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서술자의 주관이 들어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전기적 요소는 아까 있죠. 비현실적인 초과학적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박시전에서 박씨가 장풍을 쏜 적군이 다 죽었다. 장풍은 어떻게 돼? 비현실적 초과학적 현상이죠. 뭐 인간과 귀신이 만난다든가 아니면 장풍 쏜다든가 이런 게 어떻게 돼? 그 전기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고전 소설은 이제 관용 표현 이게 뭐냐면 사자성어나 그 속담 같은 거 그런 관용어고 사용이 빈번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가시면은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그 전체 개념에 대한 거고요. 실제 푸는 방법은 그 다른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